자, 이번 파트는 제 6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라는데, 과세표준이란 말은 각세법에 다 나오는 말이라 그랬었죠.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 보니까 여기 각 사업연도 금액에서 2월 결손금 이거 좀 받으시고요. 앞에서 우리 그 법인세 계산 구조 봤을 때 각 사업연도 금액이 바로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은 더해주고, 그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빼주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불렀죠.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뭐는 더해줬어요? 기부금. 올해의 단기에 올해 기부금을 한도 초과한 거는 다시 더해주는 거야. 뱉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올해도 작년에서 만약에 넘어온 그 기부금에 대한 2월 한도 초과액이 있을 거야. 그건 송금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금을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부르는 명칭이 각 사업연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각 사업연도 소득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것은 세무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의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기부금까지 반영되고 난 다음에 걔를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인가요? 천만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세 가지를 빼줘야 돼요. 첫 번째,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1년 동안 장사했는데 손해봤다는 날이죠. 단기 순손실이 나 있는 금액 해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2월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게 있다면 2월 결손금 공제를 해준다. 두 번째, 우리 그 근로소득에서도 급여에서 비과세 다 제했었죠. 세금을 계산할 때 비과세는 빼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소득공제까지 같이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과세 표준이라고 부른다. 지금 좀 이따가 계산서 그 서식을 다시 볼 텐데, 그래서 저기 뭐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과세 표준, 여기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과세 표준까지가 뭘 빼야지 중간중간에 부르는 명칭이라든지 뭘 공제해야지 이게 나온다든지, 얘가 여러분이 계산 여기 머릿속에 손익계산에 손익구분처럼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이, 얘가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 계산하기 위해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소득공제를 빼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어떤 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지, 법인세법에서 법인에 해당되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법인에서 소득공제는 우리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배웠는데 법인세법에서의 소득공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할 때 이런 게 다 빠진 다음에 금액을 저기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얘가 세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설명 아무리 해봐도 뭔 말인지, 얘가 시험 문제가 딸락딸락 그 하나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연결의 흐름을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당연히 보나마 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설명을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씀해 드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2월 공제 첫 번째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결손금의 소급 공제. 여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결손금이라는 거 2월 공제다, 소급 공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법인세법에는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는 뭐가 있고,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된다는데, 법인세 세율은 몇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시게 됐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올해 거 2024년에 싸그리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도 설명하기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지. 누군가는 이거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걸 보고서는 지금 2023년도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뭐부터 익히라고 얘기할 거냐면
쭉 위로 올라가셔서 법인세법 처음 나왔을 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이거 외우시는 데는 뭐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옆에 써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해도 좋은데요. 요거. 자, 법인세에서 시작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더해주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빼주면은 그 용어를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기부금 올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시 더해주고 기부금 한도 초과의 2월액은 송금산입으로 빼준다. 그래서 나온 명칭이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빼게 되면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고 세율은 지금 법인세법에 총 4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빼주고 그 세액을 뭔가를 줄여준다는 의미니까. 근데 감면, 공제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감면이 있다면 나중에 다 배울 것이긴 하지만 감면이 있다면 그거 빼주고 세액 공제할 게 있다면 그것도 빼주고 가산세는 더해주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 요 감면된 거 요 용어에 보시게 되면 세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분을 계산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해주게 되면 총 부담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 나온다. 별게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 진도 나가고 있는 파트는 요 과세표준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산출세액까지 여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인 세율 있잖아요. 2023년에 개정된 거 각 여기 2억 원 이하는 10%라고 돼 있죠. 다 1%씩 빼시면 돼요. 그게 이번 2023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전체의 그 세율 법인 세율 중에서 1%씩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2022년 교재로 봤을 때에는 여기 10%다, 20%다, 2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고가 25% 나와 있죠. 최고가 24%예요.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하는 것은 19%, 200억 초과하면은 21%, 이렇게 1%씩 줄여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일단 과세 산출 세액까지 지금 천천히 한번 외워 보시도록 하라는 얘기. 아, 참, 그리고 이건 재무회계는 없었는데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지금 결산하는 시점에 연도에서 역으로 환산해 가지고 15년 이내에 발생했었던 2월 결손금이 있다면요. 그것에 공제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눈에 딱 띄는 거니까 시험 문제도 잘 물어봐요. 2월 결손금 그 2월 공제는 몇 년 동안 해준다? 10년 동안 해준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요 세법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 15년까지 2월 공제 해주고 있어요. 결손세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율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씩 지금 다 그 세금이 법인세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1%씩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잠깐 멈춰놓고요. 또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뒷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산출세액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아직 교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희승씨가 얘기했던 대로 2023년 지금 5월 며칠 날짜로? 23일 날짜로 출간된다고 나왔어요. 그 이때 아마 기다리고 있는 곳에 다 배송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온다 그러면 배송되고 뭐 하게 되면 이번 주 안에는 세교재 받아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받아가서 가능하면 실기 나갈 때 그걸로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만약에 진도는 계속 나가겠지만 그때 못 받다 손 치더라도 내용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비교해서 보시고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각각의 세율은 1%씩 마이너스 하라 그랬죠. 2억 원 이하까지는 몇 퍼센트? 법인세 9%다.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이하 미만이라면 얼마까지다? 19%. 200억 초과하고 그다음에 3천억 미만이면은 21%. 그다음에 3천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4%로 하면 되겠다. 이게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할 때 과세 표준이 나뉘어지는, 보통 얘를 갖다 브래킷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누어지는 구간 네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이라든지 세액공제 가산세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갈 것은 요 산출세액까지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요 다음에 설명할 내용들은 2월 결성금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소득공제는 뭐가 있는지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164페이지로 가고요. 자, 지금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여기 그 손익에 대한, 이걸 지금 수익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귀속사업연도, 수익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구분해서 자산, 용역, 그 다음에 이자, 임대료 이런 것들을 우린 다 수익금액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렇게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을 어떻게 보겠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금액 갖고 여러분 교재만 잠깐 훑어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 교재 3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에서 라디오 한번 듣고 3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과세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울 것들이었었고, 결손금의 소득공제, 이거 몇 페이지야? 310페이지야. 여기는 말고 3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수익금액 조정이란 말 나오죠.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있죠. 바로 지금 배우시는 게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걸 배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310페이지 1번 보시게 되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 인식 시기 부동산 제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아까 전 시간 했던 것들이에요. 311페이지에 보세요. 용역 제공 등의 손익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용역 제공 등의 손익은 법인세 계산할 때 수익금액으로서 어떤 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거기 장기 할부 판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나와 있잖아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내용 312페이지도 보세요. 부산물의 매각까지 해가지고 요 크게 네 가지가 그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항목들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수익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법인세의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어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법인세에 거기 가서 이런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얘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그게 그때 이렇게 적용될 거구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 없이 지금 우리가 소득세법, 부가세법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쫙 설명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재미는 더럽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어떻게 계산할 거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6번에 과세표준 볼게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라는 뜻인데, 과세표준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과세표준은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빼준다.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 빼준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빼준다.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요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 거 세 가지 중에 하나 다른 거 넣어놓고 고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세 가지를 빼주면 그걸 우린 과세 표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결손금이라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입금보다 송금이 많은 해가 있겠죠.
간단해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당기 순손실 나오죠. 바로 그런 그 과정을 우리는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결손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재무회계에서는 당기 순손실 나오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죠? 다음 해에 순이익에서 뭐 그거 빼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이 그 해로 끝나죠. 근데 세법에서는 법인세 조정할 때 전해에 만약에 당기 결손금이 나왔다. 그럼 올해 이익 났죠. 그만큼을 갖다가 빼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재무회계와 여기 지금 법인세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결손이 나면 다음에 걔를 입금해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세금 중에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아마 지난번에 재무회계 개정들 볼 때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든지 이연 법인세 부채 이런 용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재무회계에서 이 이연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실제로 개정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개정들이에요, 걔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것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고급 회계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손댈 거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 적은 있잖아요. 아, 본 적 없나? 소위 이거 알겠어? 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연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그 구미호전 1938에서 나오는 구미호 걔 이름이 이연이야. 아, 모르는구나. 그 동생은 뭐야? 이랑이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범위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 이런 거는 뭐죠? 해당 사항 없기는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결손금 봐요. 결손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송금이 입금보다 많으면 당연히 법인세법에서도 얘를 결손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당기 순손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공제 대상 2월 결손금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자,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올해 2020 몇 년이지? 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손금을 갖다가 12월 31일 날 우리가 법인결산을 한다면 결손금 15년은 언제부터 정확하게 며칠부터 따지는 거예요. 2022년 12월 31일 요때가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연도가 며칠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손금은 그 전년도 2022년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15년이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1월 1일 개시한 2020년 1월 1일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1992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 전에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 연도수가 몇 년이래요. 지금 벌써 이거에 해당되는 회사들도 현재는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런 법인들은 만약에 이 회사가 2002년이 아니라 2020년이니까 2015년 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개시해 오고 있었어요. 2016년에 2017년에 지금 결손이 났었고 2018년도에 플러스가 나고 2019년도에 플러스가 나고 2020년도에 플러스가 나고 계속 그럴 수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법인이 2016년도 2017년도 결손이 났었다면 이때 결손이 난 거를 아직도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 지금 이 결손에 대한 금액을 차감해서 결손금을 갖다가 공제받지 못했다면 아직 10년이 안 지났죠. 2023년 시점에서 그죠? 이거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잘 안 와닿아요? 보통 사업을 시작하고 2년, 3년 또는 4년 정도는 계속 결손이 날 확률이 높죠. 세팅이 아직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손이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 500이 났어.
다음에는 마이너스 700이 너무 많으면 회사가 거지 같으니까 700이 났다가 다음에는 좀 괜찮아졌어. 500.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50 플러스가 났고 여기 100. 2025년에 150. 그럼 2021년도에 뭐 또 100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결손 금액이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1200이죠. 그죠? 그러면 이 1200 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오래전에 났던 결손금을 여기서 50을 빼먹었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겠어요? 650? 여기서 또 100을 빼먹었어요. 요거. 이게 더 전년도에 발생한 거니까. 먼저 발생한 걸 빼먹어야 공제받아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쭉 다 뺐는데 300, 400이죠. 400을 뺐어도 2016년도 결손 난 것 중에서 얼마가 아직도 결손을 빼먹을 게 생겼어요. 300이 더 남아있죠. 그죠? 계속 해봐요.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빼는지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2021년에 이렇게 됐고 2022년이 됐어요. 이때 지금 얼마가 이익이 났냐면 400이 이익이 났어요. 여기서 400. 그래서 세금 낼 게 있겠어 없어? 보통 우리 그 재무회계상으로서는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거기 이익 세금 낼 게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세금 이렇게 플러스가 다 났었어도 지금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여기서 지금 결손 난 걸 다 공제해서 세금 낼 게 없는 걸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2년 시점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 2016년도 거 다 빼고 2017년도 결손에서 100을 빼니까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결손이 2017년도 거 400 남았죠. 결손 난 거. 이승씨 이해돼? 자, 결손이 나게 되면 결손금이 생기게 되면 얘네들을 2월에서 공제를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2016년도에 마이너스 700만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마이너스 500만원 결손이 생겼어요. 그럼 결손이 생긴 해에는 세금을 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낼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2018년도에 50만큼 이익이 났어. 세금 낼까 안 낼까? 여기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결손 난 거 있잖아요. 저기 지금 몇 년 동안 2월 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년이라 그랬죠. 10년 동안이니까 2023년 입장에서 여기 10년 아직 안 됐죠. 이거 공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입장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죠. 2020년에도 이익이 150 났는데 아직 공제 다 못 받았죠. 그럼 얘도 세금 낼 거 필요 없죠. 여기도 세금 낼 필요 없어요. 다 합친 금액이 얼마냐고요. 여기까지 400이죠. 여기까지 얼마? 지금 400을 공제했어. 어디에서? 700에서.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여기 2016년도 거 300 남아있죠. 그런데 2022년도에 400이 이익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300 뺄 수 있죠. 그러면 얼마를 세금을 내면 돼? 100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2016년도 거는 10년 이전 거기 때문에 다 공제받았죠. 이렇게 됐어?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얼마가 있어? 500인데 여기 지금 100이 남았었죠. 그럼 걔도 빼죠. 그러면 2017년도 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남아있어요? 400 남아있죠. 요게 10년 될 때까지 계속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2월 공제 몇 년 동안 해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10년에서 15년 해준다고요. 근데 그 법인은 2020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이라는 결손금 공제 기간 2020년 며칠 이전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은 2월 공제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거꾸로 10년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계산 한번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네. 2020년도에 설립된데 그 전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지금 이 법인은요. 기준 연도 10년, 15년 2월 결손금 그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날짜가 2020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그
그 전에 법인이 있었다면 이미 설립됐는데 이거는 이 당의 소득 사업소득을 지금 결산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회사 설립한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날짜인데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제 손실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2020년 1월 1일 기준 이전에 법인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결손이 났다면 10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법인은 일단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2015년 1월 1일 날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20년에 방금 설립된 2015년 1월 1일 날 설립됐다고요. 2020년 1월 1일은 설립 기준일의 결손 날짜가 10년이다, 15년이다 그걸 나누는 기준인 거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법인이 언제 설립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2021년에 했으면 15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자, 20년 되니까 10년 받을 수 있고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기준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이렇게 첫째 법인 설립 날짜를 봐야 되고 법인 설립되자마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법인이 설립됐어요. 그럼 2월 결손할 수 있는 게 지금 2019년도밖에 없잖아요. 10년 2월 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보다 훨씬 이전 2015년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설립이 돼서 2016년도에 결손이 났대요. 2017년도에도 결손이 났대요. 그럼 이걸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는 몇 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한 법인인가요? 7, 5, 6, 아니 지금 따져야 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2월 공제를 받을 법인이다. 15년 동안 2월 공제를 받을 법인이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년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18년도에 드디어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그럼 이렇게 해서 10년을 갖다가 계속 얘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22년에 10년은 아직 안 지났죠. 근데 벌써 16년도 거는 다 결손을 공제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결손 났던 거 이 중에서 500 중에서 100까지도 좀 썼단 말이죠. 그럼 현재 이 법인은 2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남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400 남았죠. 그러면 2023년에 또 플러스가 나더라도 400 범위 안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겠죠. 이게 2월 공제의 뜻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법인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법인이라면 여기 2021년에 법인이 설립됐어요. 그럼 결손이 날라 그러면 그 해나 다음 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송금이 입금보다 크게 되면 결손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법인이라면 얘는 앞으로 15년 동안 결손 그 15년 이내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날짜가 2000년 1월 1일이 기준이므로 2월 그 결손금액 공제는 2020년 이후면은 15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그 결손금이라면 그 법인이라면 결손 10년 동안 이렇게 2월 결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요 밑에 있는 거 여기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충당된 2월 결손금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 받은 거 있어요. 우리 채무 면제 이익 받은 게 있어. 걔는 분명히 앞에서 배울 때 입금에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이 물론 안 나겠죠. 입금이에요. 배운 지가 언젠데 이걸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입금에 해당되는데 이 자산 수중 이익 또 채무 면제 이익만큼을 입금으로 안 하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데 그 입금으로 대신 땜빵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걔는 2월 공제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죠. 간단한 논리예요. 세금인데 내가 뭔가 자산 수중이 1,000원이 생겼어. 그 1,000원 가지고 2월 결손금 낸 거 이익하고 없애버렸어. 그러면 2월 결손금 또 6월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면 뭐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2월 결손금 공제가 올해도 분명히 보니까 플러스가 날 것 같아. 근데 올해 지나가게 되면 제 10년 넘어서 못 받게 돼. 그럼 자동 소멸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있어. 그걸 먼저 걔를 없애버리는 거야. 걔는 어차피 없어지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응. 알거나 모르거나. 선생님, 아까 같은 질문인데요. 같은 종류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는 10년만 공제를 받고 그 이후의 건 15년을 받는다는 건가요? 20년 1월 1일 이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년. 20년. 자, 그래서 지금 2월 결손금의 공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월 결손금의 공제 방법은 15년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가 지금 요 예를 설명해 드렸죠. 어떤 것부터 먼저 2월 공제시켰어요? 먼저 발생했던 거. 2016년도 거부터 2월 결손금 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 소진이 되면 2월 그 다음에 발생한 연도 것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제하다가 그 공제하는 결손금 공제 연도인 10년, 15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제 못 받았으면 그 10년 지나면 다 소멸됩니다. 공제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요 2월 결손금의 공제 방법은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 한도. 그러면 지금은 저는 퍼센테이지 따지지 않고 발생한 거 다 공제 있었죠. 근데 공제를 그렇게 다 해주느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요, 100% 다 해줍니다. 이렇게 결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험 목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옛날에 했었죠.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회사에서 중소기업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기출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일단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첫 번째 뭐 배운 거예요? 2월 결손금 배웠는데 지금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그 다음 계산된 금액이랄까 그 내용은 뭐였었어요? 지금 여기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요. 그럼 머릿속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는 뺀다? 2월 결손금은 빼야 된다. 그럼 날짜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몇 년 공제한다? 15년 공제한다. 그 전에는 10년 공제한다.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데 10년 공제도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적용되는 게 몇 년이니까 15년 공제하는 거니까 그 15년을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었어요? 2월 공제 다음에는 여기 비과세. 법인세법에서 또 비과세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우선 기억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세 거기서 비과세는 뭐가 대표적이었어요? 잘 아는 거 식대, 그다음에 육아 수당,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다음에 생산직 연휴수당, 연차수당 그런 거 연차가 아니라 연휴수당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법인세법에서 여기 뭐가 있는지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 결손금 공제가 아직 안 끝났네요. 밑에 보니까 결손금 소급공제 요 별표 3개 해놓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손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인세법에서 좀 비중 있게 많이 다루어요. 시험 문제로도 그렇고 이유는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다 이익만 날까 결손 나는 법인들도 많을까. 그럼 그거 처리해야 되겠죠. 결손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손금 소급공제가 지금 특이한 용어인데요. 여기 중소기업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나오겠죠. 중소기업만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1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그 과세소득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했겠죠. 근데 지금 2022년도에 마이너스 200이라는 금액이 결손이 났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중소기업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중소기업은 그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작년에는 이익이 나서 세금을 과세를 납부했는데 결손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2022년 입장에서 2021년에 발생했었던 이 소득에 대해서 이거 공제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 발생했던 거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100에서 납부했던 세금 있죠. 그거 공제 준다고요. 환급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은 이때 났으니 의미를 좀 새겨보세요. 지금 이 법인은 앞으로 2월 공제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겠어요? 2022년에 결손 났잖아요. 마이너스 200만원. 그럼 얘는 몇 년 동안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15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전년도에는 이익이 났다가 올해 지금 결손이 났다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공제를 받으려면 15년 중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는 해에 얘를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중소기업이라서 하루 먹기 살기 바빠 죽겠어. 근데 전년도에 100이라는 게 나서 지금 세금을 납부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전년도에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는데 올해 200 깨졌거든요. 여기 냈던 세금 100만 100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소급해서 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공제해 준다고요. 뭐만 어디에만 해당이 된다? 중소기업만 해당이 된다. 됐나요? 자, 여기 보시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100을 빼먹었으니 2022년도에 결손금 남아있는 거 얼마 남아있어요? 100 남아있죠. 자, 그래서 직전 연도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연도, 그냥 다음 연도 할까? 여기 2020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나마 이거 숫자로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지, 연도수를 해줘야지 이해가 좀 쉽지. 말로 하면 좀 많이 헷갈려요. 300을 갖다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세금을 냈겠죠. 그러면 얘도 소급공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만 가능해요. 그럼 그 전은 직직연도죠.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자, 그래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중소기업.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 기업에 그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일반 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합니까?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중소기업. 근데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용어를 못 알아들어. 그게 여기 갑자기 웬 소급공제 또 이럴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못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법인세 자체가 다 어려워지는데, 제가 법인세 한꺼번에 다 하라 그랬어요. 지금 매일 조금씩 나가잖아요. 그리고 교재보면서에 처음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간혹 가다가 법인세 특히나 세무일급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법인세 쪽은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려요. 왜냐면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큼인지를 몰라. 특히나 세무일급은. 그래서 그 답변을 해주잖아요. 다음 질문이 또 올라와. 그럼 그거 언제까지 해줘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법인세법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라서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냥 이것저것 정리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건지 질문 내용만 보면 금방 알겠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답변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니까. 자,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2월 공제에 대한 건 다 배웠고요. 비과세 한번 소득을 볼게요. 비과세는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공익 신탁에서 신탁 자산에서 신탁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여기 법인세법 법인들이 있잖아요.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우리 그냥 앞에서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들 거 되게 많았죠. 근데 법인은 없어요. 근데 뭐만 하나 딱 있대요? 공익신탁. 근데 이 공익신탁에 대한 비과세는 우리 이자 소득에서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에서도 배웠어요. 그렇죠? 이자가 생겼는데 공익신탁에 관련된 이자 소득이라면 비과세하겠다. 배당 소득도 비과세하겠다. 배웠죠? 법인에서 비과세 소득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여기 공익신탁에 의한 소득은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비과세 소득이 그냥 법인세법상 문제와 항상 조세특례 제한법이 같이 걸려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그런 것들, 국가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법을 개정하는 게 쉽겠어요. 그다음에 어떤요? 이런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게 쉽겠어요. 법을 갖다 바꾸려고 그러면 그지같이 어려워야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번에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율 조정된 거 있죠. 이거 나중에 다시 환원시키려고 하면 그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 정권에서 그냥 막 밀어붙였죠. 왜요? 공약상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나마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건 안 지키고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또 오견 씨가 열받는 수준이 되면은 또 거기 가야 돼. 근데 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비과세를 기억하실 때에는 법인세법상에서는 공익신탁에 대한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다. 조세특례법상의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그 비과세 소득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주식의 양도. 포인트는 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2000년도 초반인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중소기업들 창업할 때 여기 투자하면 그때 벤처붐 엄청 일어났을 때예요.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법인에서 그런 회사들 막 처음 발돋움하려는 회사들한테 투자해 주잖아요. 그거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거기서 생기는 소득.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엔젤 기업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는데 엔젤 기업은 이때 그 중소기업에다가 투자할 때 지금 중소기업 이게 창업 회사들이니까 규모가 크지도 않았었고 비전도 아직은 잘 안 보였겠죠. 근데 얘가 잘 됐어. 그래갖고 지금 이 주식을 팔았더니 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 주고 샀는데 500이 됐으니까 400이 차이가 나죠. 그거에 대해서 양도 차익으로 주식의 양도 차익 지분을 넘김으로 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정부에서 약속해 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뭘 육성할 목적으로 그런 중소기업들 창업하는 회사들을 많이 기업들이 서포트 해주라고 그걸 기회를 그러니까 준 거였었죠. 그런 경우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수도 있대요. 창업자가 뭐 등등 우리 도와주셔서 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을 줬다. 그 배당 양도 차익뿐만이 아니라 모두 배당 소득도 비과세로 하겠다. 그럼 여기 상당히 특징적인 것들이죠. 중소기업 그 창업 투자 회사가 엔젤 기업 창업 투자 회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거기 양도 차익도 비과세로 해줄 거고 배당금 나와도 비과세로 해줄게. 근데 그 법인이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대표가 그런 그 창업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했었다면, 그래서 성공해서 이런 거 받았다면 법인인데 비과세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는 않죠.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법인의 기본적인 틀은, 법인의 비과세 법인 소득은 많다 적다?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죠. 공익 신탁하고 중소 창업기업,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근데 창업기업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배당금도 비과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소득공제라고 하면 우리 개인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공제, 그런 거 제공했었죠. 그런데 법인에서의 소득공제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유동 전문화 회사라고 되어 있죠. 유동화 전문화 회사, 이게 또 뭔 말이래?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우선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부르는 거는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실무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 저기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 1000이 있어요. 근데 이 외상매출금을 올린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이 급해. 그럼 이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받을 권리를 다른 회사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9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900에 이 외상매출금 돈 받을 권리를 산 회사 있잖아요. 걔네들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외상매출금을 계속 회수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매출 채권 받아야 될 돈을 이렇게 매각하고 파는 거, 그걸 갖다가 가능하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회사를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채권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채권이 이것도. 오케이? 근데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돈을 받을 외상매출금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돈을 융통해서 줄 수 있다. 그건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회사하고 명칭이 어떻게 뭐 명칭이야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컨설팅? 그런 건 아니에요. 유동 전문화 회사라는 게 저도 뭐 회사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찾으면 있겠죠. 인터넷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유동화 전문화 회사 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지금 제가 쳐볼까요? 아니, 나 이거 지금 이따가 써볼게 한번. 자,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저기 많이 구조조정 당하고 있죠. 근데 그 고용유지를 위해서 좀 버티고 있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고용유지하는 어떤 일정한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소득공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으네요.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지난번에 제가 펀드 얘기한 적 있었나요? 펀드, 이 회사에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직접 관리를 해가지고 그 등등 부동산을 자기가 관리해서 수익을 뽑아서, 펀드들이 보통 그 사게 되면 그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펀드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샀다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주체는 그 건물을 산 펀드 회사가 되겠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걸 갖다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그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자, 내용만 그냥 한번 그렇게 보시고 정확히 해당되는 것들은 저도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2월 그 공제 금액하고 그다음에 비과세하고 소득공제 세 가지가 있다더라.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문제가 뒤쪽에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만한 저기는 여유는 아직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교재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주로 어떤 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법인세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긴 하지만 제가 법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20여 년 동안 법인을 다니긴 했지만 여기 해당되는 거 모두 경험해 본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은 알려드리는데 시험 목적 내용으로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그냥 설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표준이 계산이 됐어요. 과세표준의 말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이라는 뜻이라 했었잖아요. 기준금액.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법인세의 세율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 총 4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 금액은 우선 2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2억 미만이면 몇 퍼센트? 9%. 나중에 교재 바뀐 거 들어오면 2023년 교재 나오면 그걸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여기 1%씩 줄어들어서 2억 이하일 때는 9%. 그다음에 2억은 초과하면서 200억 이하일 때는 얼마? 여기는 19%. 그다음에 200억 초과하고 3천억 미만이면 몇 퍼센트? 21%. 자, 그다음에 3천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몇 퍼센트? 24%.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오는 그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물어볼 가능성도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경우 얘를 갖다가 연으로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여기서 사용할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여기 산출세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세액감면은 특별하게 해당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자, 세액감면이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만큼을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뭐 그건 알겠죠? 현행 법인세법에는 세액감면 있다 없다? 아직 없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액감면 규정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의 세액감면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 다음에 문제에서는 세액공제의 법인세법에는 세액공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법인세법상의 세액감면은 없어요. 세액공제는 있는데 세액공제는 여기 10분 쉬었다가 마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여기 세액 감면은 아예 그냥 법인세법에서 세액 감면이라는 게 없다고 좀 나와 있고요. 세액공제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법인세법에서의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조세 특례제한법상에서의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두 개 섞어놓고 구분하라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법인세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확실한 것만 세액공제를 해줘요. 외국에서 법인이 세금을 먼저 납부했던 거 있잖아요. 얘를 외국 납부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지사가 돈을 벌어갖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갖다가 본사로 보내겠죠. 그랬을 때 외국에서 소득 중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삼성을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국 지사에서 돈을 갖다가 1,000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세금을 벌었으니 이 나라에서도 법인일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법인세라는 걸 내야지 돼요. 그래서 세금을 만약에 200원을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전체 다 어디다가 보내느냐?
본사에다가 보냈다고 쳐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본사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사의 재산을 다 합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세무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국 지사에서 벌었던 1,000원도 본사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여기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5,000원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1,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1,000원에 대해서는 벌써 외국에서 세금을 얼마 납부했대요. 200원은 벌써 납부했대죠. 그 세액공제 1,000원 계산해야 될 것 중에서 외국이긴 하지만 세금을 납부했으니 얼마를 200원을 했으니 200원은 세액공제를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세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한다? 800원 납부한다. 이게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됐어? 별거는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제 손실 났을 때 세액 공제해준다. 뭐 그렇단가 하면 되는 거죠. 법인세법에서는 세액 공제 딱 두 개다. 뭐뭐하고 뭐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그 다음에 제 그 손실 난 세액 공제를 해준다. 됐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은 이건 기업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기업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 그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서 세액 공제해 주고요. 각종 투자 세액 공제해 주는 거구나. 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세액 공제 두 가지. 연구 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세액 공제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주냐? 얘는 10년간 2월 공제 해준다. 이 정도만 공통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손실 세액 공제는 2월 공제 되지 않습니다. 그 해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여기 최저한세 이것도 나중에 직접 우리 그 법인세 세무조정 한 결과 법인세 계산한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통 정책 목적상 조세 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액 부담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 개납, 그다음에 재정 확보 이런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 제도이다. 그럼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자, 조금 전에 우리 세액 감면하고 그다음에 세액 공제 배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각 사업 연도 소득이 1,000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첫 번째 나왔던 2월 결손 공제 있었죠. 두 번째는 뭐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뭐 있었죠? 소득 공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뭐 등등 해서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빵이잖아요.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결손금,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금減다 이렇게 하는 거일지라도 돈을 그래도 벌었으면 세금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최저한세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합니다. 계산된 것뿐만이 아니라 최저한세 계산했더니 여기서 최소한 얼마는 내야 된다? 300원 내야 된다. 그러면 1,000원에서 최소한 300원 내야 된다는 이 최저한세 금액을 계산했을 때 해당된 이 금액은 다른 거 다 공제받아서 과세 표준이 없다 할지라도 최저한세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저한세 제도예요. 얘도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그 회계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 법인세 관련된 계산서 작성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무리 짓고요.